네, 일단 먼저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성공회대 사회학연구소에 있고, 이제 지역 기반으로 제가 박사 논문을 썼던 이제 심사의 현장 연구를 했었는데, 그 현장 중에 하나가 광진이었었거든요, 광진구. 그래서 그 인연으로 계속 광진 지역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산의 광진사회직경제 네트워크 부설연구소에서 이제 그 같이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는 광진 타임뱅크 코디네이터를 하고 있는데, 이 광진 타임뱅크는 광진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이자 유일한 시민단체인 광진 주민연대의 어, 내재형 타임뱅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네. 그런데 이제 광진 주민연대 회원들이 대부분 또 광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회원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이중 멤버십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타임뱅크 회원으로 지금 50명, 50명이 좀 넘었는데,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주민연대 회원이시면서 광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회원사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거기에 뭐 직원분들이시고 대부분 이제 그러십니다. 근데 이제 일반 주민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게 네, 제가 이제 그런 좀 배경을 갖고 있고요. 음, 화면이 안 넘어갈까요? 왜 안 넘어가지? 아, 네네. 아, 뭐 컴퓨터가 뭔가 이게 좀 작동이 엄청 이게 속도가 느리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그 글을 쓴 문제의식은 어떤 거냐면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광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서 작년 12월? 작년 12월이었나 올해 1월이었나? 이때 이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서 사회경제, 사회연대 경제로의 전환을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큰 포럼도 이제 했었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도 이 사회연대 경제에 대한 공부를 했었는데, 일단은 그걸 하면서 이제 저는 들었던 생각이, 사회연대 경제가 정확히 무엇인가, 특히나 이제 이게 사회적 경제와 무엇이 다른가. 근데 저는 솔직히, 저는 저의 이제 배경 자체는 사회적 경제 영역보다는 저는 이제 시민사회 단체 영역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활동을 했던 게 시민단체라고 그쪽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잘 이해가 안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이 경제활동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확신이 안 서고 이랬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사회연대경제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많은 좀 궁금한 것들이 좀 이렇게 해소가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질문이 하나가 사회연대경제란 무엇인가? 이게 특히 사회적 경제와 무엇이 다른가? 이 이제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사회연대경제에서는 무엇이 생성될 수 있는가의 부분. 그러니까 사회연대경제가 특히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 이 활동,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제 경제활동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상품과 서비스 외에도 무엇이 생성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질문이 그러면 그 관계적 잠재성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사회연대경제, 관계제, 타임뱅크라는 하나의 이제 관계적 흐름으로 연결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뭐 시민경제와 그다음에 시민경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관계제 이론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고 타임뱅크를 하면서도 타임뱅크가 생성해내는 그런 관계제 가능성 이런 것들에 제가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이걸 이제 사회 연대 경제와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이런 것들을 뭔가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타임뱅크에 대한 좀 이런 이론적인 지평도 좀 넓히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글을 썼었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게 사회적 아마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회적 경제와 사회연대 경제가 어떻게 다른지. 근데 뭐 대표님이 잘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사회적 경제는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공제조합이라든지 결사체 이와 같이 자본주의 기업과 다른 비자본주의적인 그런 다른 조직 형태에 대한 이제 그 관심 그쪽으로 좀 더 집중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회적 경제가 처음 프랑스에서 19세기에 학문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 협동조합 운동이라든지 노동자 운동과 같은 실천도 있었지만은 동시에 이제 사회적 경제학이라는 그 주류 경제를 비판하면서 대항 경제로서 그런 학문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과 같이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세계 1, 2차 대전과 그다음에 복지국가가 예, 나오 저기 세워지고 그다음에 저기 뭐지 이제 시장 경제가 발전을 하게 되면서 학문으로서 사회적 경제는 이제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축소되고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공개조업 같이 이런 조직 형태는 제도화가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는 본의 아니게 기업을 어떻게 민주화할 것인가에 더 이제 방점이 찍히게 됐습니다. 근데 1970년대, 73년 이때 이제 저기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경제 위기, 세계 경제 위기가 왔었죠. 그때 다시 사회적 경제가 이제 소환이 됐었는데 이때 이제 이때 이제 그 출현한 게 사회연대 경제입니다. 원래는 연대 경제인데 이후에 이제 이걸 통합해서 연대 경제로 가는 건데요. 어찌됐든 이 사회연대 경제는 기존의 사회적 경제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어, 이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런 조직 형태, 기업의 다른 조직 형태에만 집중하지 않고 경제를 시장 교환으로 단순히 한원하지 않고 우리의 현실에는 다양한 경제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교환만이 아니라 재분배라든지 호혜 이런 것들의 다양한 경제 원리가 결합돼서 작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의 참여와 민주적 통제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연대와 상호성을 경제의 조직 원리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기업과 조직의 다원화와 민주화를 주장을 했다면, 거기에 또 집중을 했다면, 사회연대 경제는 경제 자체의 다원화와 민주화를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어떻게 민주화할 것인가 해서 경제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조직할 것인가가 이제 사회연대 경제의 중요한 관심인 거죠. 그래서 사회연대 경제는 경제적 프로젝트이자 정치적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이 사회연대 경제가 아니,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그냥. 그럼 이제 이 사회연대 경제가 무엇인가를 좀 좀 더 들어가 보면 이제 그냥 저는 이제 세 가지 기둥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체적 경제관 하나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원적 경제 원리, 세 번째는 민주적 조직인 건데요. 실체적 경제관이라는 건 뭐냐면 경제란 무엇인가에 대한 다른 정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주류 경제학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경제라는 것은 경제는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이제 선택이 문제잖아요. 근데 실체적 경제가는 그게 아니라 인간 타인에게 의존하면서 삶을 영위해 가는데 필요한 물질적 수단을 얻는 과정이 바로 경제다. 경제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건 이제 폴라니가 정의한 실체적 경제의 의미를 이론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원적 경제 원리입니다. 이건 뭐냐면 경제는
시장 교환만이 아니라 재분배라든지 호혜라든지 자조 등 다양한 원리로 조직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민주적 조직. 이제 이러한 그 경제활동인 생산 분배, 의사결정의 부분을, 잠깐만, 이건 어떻게 제가 화면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밖에 하면 되나? 아, 네. 네. 이 의사결정에 시장의 가격 기구가 결정하고 그다음에 국가의 행정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민과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통제하는 것을 중시하며 그래서 경제활동을 민주성, 참여, 상호성, 연대 원리로 조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둥의 출발점에는 지금 우리 주류 경제학이 전제하고 있는 고립된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아니라 자연과 타인에게 의존하며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다른 인간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실체적 경제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폴라니는 경제를 형식적 의미하고 실체적 의미로 구분을 이제 뭐 아시다시피 했었는데 형식적 경제관은 여러 목적을 가진 인간이 희소하고 대안적인 용도로 가진 그 수단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선택, 배분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집니다. 네, 쉽게 말하면 희소한 자원을 선택하고 배분하는 게 경제라는 것이죠. 경제 활동이라는 거. 근데 실체적 경제가는 인간이 자연 및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수단을 어떻게 얻는가라는 것에 집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라는 게 인간의 생계를 위한 자연 및 사회적 상호작용이 제도화된 과정을 경제로 보고, 그래서 형식적 경제관이 희소 선택 배분의 과정이라면 신체적 경제관은 의존, 상호작용, 생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체적 경제관으로 우리가 경제관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경제는 그 시장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경제하면 시장 경제를 경제라고 그러고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회연대 경제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경제는 이제 훨씬 넓다. 그래서 타임뱅크 같은 활동들도 다 경제 활동이고 시민단체 활동들도 경제 활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까 말했던 다원적 원리, 경제를 조직하는 다원적 원리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그 폴라니가 말했던 이야기인데 경제 활동, 그러니까 우리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을 조달하는 방식은 시장 교환만이 아니라 재분배와 호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시장 교환은 쉽게 말하면 가격을 매개로 하는 교환인 거죠. 그래서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인 거고, 그다음에 재분배는 공적 권위, 그러니까 국가인 거죠. 흔히 말하면 공적 권위가 자원을 모아서 다시 배분하는 거. 그래서 세금, 복지, 공공 서비스의 형태인 거고, 호의는 이제 시민사회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원리인데 이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고받음. 그래서 상호부조, 돌봄, 공동주택, 기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작동을 한다라는 거죠. 결합돼서 현실의 경제는. 그래서 사회연대경제는 이러한 경제의 다원성을 인정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럼 이 경제를 누가 어떤 원리로 조직하고 결정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바로 사회연대경제는 사회적 관계를 재조직한다. 아까 말했던 민주적 조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죠. 왜냐하면 무엇을 생산하느냐만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생산하고 결정을 하고 분배를 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회적 관계를 지속하는 것도 이 사회연대경제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 중심의 경제 관계는 보통 고용주, 노동자, 제공자와 소비자, 전문가와 수혜자 이렇게 역할이 비교적 분리되고 그다음에 가격과 계약이 관계를 조정을 하잖아요. 근데 사회 연대 경제의 조직 원리는
구성원이 생산 분배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사회연대 경제는 관계의 변화를 어,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역할이 교차되고 공동 결정, 상호 기여, 공동 책임을 갖게 되는 거. 그래서 경제 활동 속에서 사회적 경계가 사회적 관계가 다르게 조직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사회연대 경제는. 그래서 사회연대 경제는 다른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만 경제 활동의 방식과 그 안에 사회적 관계를 다르게 조직하는 경제라고 어,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관계를 조직하는 그 사회연대 경제에서 사회적 관계를 조직하는 네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민주성, 참여, 상호성, 연대인데요. 민주성은 경제적 의사결정의 구성 요원이 참여하고 통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참여는 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 생산과 운영이 주체가 되는 거, 시민이. 그다음에 상호성은 일방적인 제공을 넘어서 상호적인 주고받음과 기여. 그리고 연대는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공동의 필요와 책임을 갖는 거. 그래서 이 원리들은 단지 좋은 가치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다르게 조직하는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관계적 가치를 사회연대경제가 새롭게 구성하는 그런 사회적 관계가 만들어내는, 생성해내는 그 가치가 무엇일까? 그 가치를 포착하는 분석 언어를 저는 관계제라고 보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제는 사회연대경제의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관계적 가치를 포착하고 설명하는 분석의 맵니다. 그러면 관계제가 무엇일까? 아마 오늘 그냥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관계제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아직 익숙한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관계제 개념이 나온 건 좀 됐습니다. 우리한테는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어,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의 맺는 관계는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도구적으로도 활용을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관계 자체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재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함께하는 경험은 혼자 있을 때와는 다른 함께 있음 자체의 가치를 갖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팀 내에서 함께 해내는 경험. 이건 결과나 보상만으로 한원되지 않는 함께 해냈다라는 어떤 가치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호 인정. 타인의 기여를 인정하고 나 또한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서 또 인정을 받는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이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만들어내는, 생성해내는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경제학에서는 관계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계제는 관계 속에서 공동으로 생성되고 함께 향유되는 가치이다. 그걸 이제 예로 들면 우정, 신뢰, 소속감, 상호 인정, 유대감, 함께하는 기쁨, 이런 등등의 것들. 함께, 혼자만이 아닌 함께 하는 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가치. 근데 그게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재활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그런 이런 사회적 관계의 가치를 포착한 개념이 우리한테 익숙한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러면 이제 가장 흔히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관계제가 사회적 자본하고 무엇이 다른가? 근데 핵심 차이는 관계제는 재화이고 사회적 자본은 자본입니다. 그래서 재화와 자본이라는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생성과 축적이라는 차이가 있는데요. 관계제는 재화로서 관계 속에서 생성이 되는 좋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즉각적으로 인간의 관계적 필요를 직접 충족을 시켜주는 거죠. 신뢰, 인정, 감사, 우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제는 생성의 개념입니다.
근데 반면 사회적 자본은 자본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고 축적되는 자원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자본이 이제 신뢰의 문화, 상호성의 규범, 네트워크라고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사회적 자본은 이 내가 사회적 자본을 통해서 직접 인간의 어떤 나의 필요가 직접 충족되어 있는 건 아니죠. 아니고 협력과 공동 행동을 가능하게 해서 이, 그게 자원이 돼서 어떤 것들을 이제 충족을 하겠죠. 그래서 이 사회적 자본은 축적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관계제가 관계 속에서 생성되고 함께 누리는 도움이라는 재화라면 사회적 자본을 통해서 형성 축적되어서 협력과 공동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 그래서 어, 이것을 통해 가지고 저기 사회적 자본이 이제 예를 들어 민주주의라든지 공동체의 번영이라든지 경제의 발전을 예, 가져오는 자본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관계제는 어떻게 생성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관계제 이론은 이제 경제학 특히나 경제학 중에서 시민 경제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는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의 시민 경제학에서 이 관계제 개념을 좀 발전시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회학, 이탈리아의 사회학, 관계사회학자이신 피에르 파올로 도나티라는 분께서 이제 관계제 이론을 좀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그 관계제 이론을 이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제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 생성 조건을 6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공동 생산입니다. 관계제는 혼자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호성, 응답이 필요합니다. 서로 행위에 응답하고 참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도구성과 무상성입니다. 관계를 어떤 목적, 도구, 적인 목적을 가지고 관계를 가졌을 때는 관계제가 생성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계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 자체가 목적이었을 경우 예, 관계제가 생성될 수 있는 이제 조건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제는 제3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만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어, 제3의 가치를 생성해낸다는 거죠. 근데 그 만들어진 이 생성된 관계제가 A와 B 두 개인으로 환원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정이 그러잖아요, 우정이. 우정은 A하고 B의 관계 속에서 우정이라는 이 관계제가 만들어지지, 그 우정을 A만, 아니면 B만, A가 뭐, 홀로 이걸 추적을 한다든지, 가질 수 있다든지, 아니면 만들 수 있다든지, 이런 건 이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3의 산물이라는 거. 그 다음에 관계제는 시간성. 어, 관계는 시간 속에서 형성하고 변화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동 향유. 만드는 과정이 곧 누리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제의 특성과 조건, 형성 조건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관계제는 누군가가 생산해서 타인에게 전달하는 제화가 아니라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관계 속에서 공동으로 생산이 된다. 근데 저는 이제 이 그런 관계제를 왜 지금 사회적 경제에서 관계제를 어떻게 연결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사회적 경제와 관계제의 구조적 만남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 연대 경제의 운영 원리와 관계제의 발현 조건이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원리의 구조적 닮음이 이 두 개의 연결 가설의 출발점이기도 하는데요. 사회 연대 경제의 운영 원리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민주성, 참여, 상호성, 연대, 공동책임 이런 것들이잖아요. 어, 그래서 경제 활동을 구성하는 사회적 관계를 재조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관계제의 발현 조건은 공동 생산, 상호성, 상호 인정, 비도구성, 무상성, 수단성과 반복적 상호작용. 그래서 관계 속에서만 생성되는 가치. 근데 이 두 원리와 조건이 매우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설 첫 번째가 사회연대경제는 그 운영 원리와 조직 방식에 관계제가 생성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조건을 내재하고 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관계제가 사회연대경제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도적 원리하고 실제 상호작용 사이에는 간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도가 있어도 우리가 뭐 지금 다들 아마 겪으시겠지만 총회는 있지만은 사람들이 거의 잘 참여하지 않으시고 그다음에 민주적인 규정은 있지만은 위계적으로 운영이 된다든지 연대를 말하자면 관계는 도구적이라든지 이렇게 된다면 관계제가 형성되지는 않죠. 그래서 실제 상호작용 속에서 구체적인 만남과 서로의 참여와 응답, 그다음에 상호적인 주고받음, 상호 인정, 반복되는 상호작용이 일어나야지 신뢰, 상호 인정, 소속감, 유대감, 연대와 같은 관계제가 생성될 그런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연대경제의 운영 원리는 관계제의 가능성을 열지만 그 가능성은 구체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현실화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럼 타임뱅크는 그러면 또 이제 이게 뭐냐. 여기서 타임뱅크로 무엇을 더하는가라고 했을 때, 어, 저는 이제 특히나 이제 실제 서울부터 광진 타임뱅크 운영하면서 더 이게 와닿았는데, 사회연대경제가 이제 참여와 공동 결정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타임뱅크는 그걸 넘어서, 그러니까 참여 공동 결정 속 결정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그걸 넘어서 타임뱅크는 일상의 상호 기여를 조직을 하는 강점이 있다. 그 말은 이제 뭐냐면 타임뱅크는 누구나 그 자기의 필요와 능력을 드러내고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도움을 주고 받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어, 고정, 고, 고정된 역할이 아니라 이 역할들이 교차를 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여가 과시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도움과 기여를 시간으로 기록하고 인정하여서 공동체 안에서 상호 기여가 순환하도록 음, 기여를 과시하고 순환하는데, 그래서 타임뱅크는 사회연대경제의 참여와 민주성을 서로의 구체적인 필요와 능력이 만나는 일상생활의 상호 기여와 호혜로 확장하는 음, 그 강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 글을 다시 읽어보면 돈 대신 시간을 쓰는 교환 제도를 넘어서 어, 한 시간은 한 시간이다. 모두의 한 시간은 같다라는 이건 시장 가격과 다른 동등한 기여를 인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누구나 주고받기라는 것은 제공자와 수혜자의 고정 역할을 교차를 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음, 열린 후회성.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기존은 공동체 협동조도 마찬가지로 닫힌 호혜잖아요. 또 막교환. 그런 다음에 그렇지만 타임뱅크는 열린 호혜성. 그러니까 막교환을 넘어서 호혜를 순환을 시키는 거. 그다음에 시간의 기록. 가격 없는 기여를 가시화하고 공적으로 인정하는 거. 그다음에 반복적인 만남. 교환의 반복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될 기회를 확장하는 거. 그래서 타임뱅크를 다시 우리가 읽어보면 시간은 타임뱅크에서 시간은 교환의 목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던 기여와 후의 흐름을 과시하는 매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제가 근데 이제 관계제가 생성되는 장이 타임뱅크만은 아니죠. 아까 사회연대경제에서 많이 그 저기 뭐라 해야 되지? 사회연대경제 사회적 관계 여러 장치들이 있잖아요. 정기 모임이라든지 공동학습이라든지 참여적 운영이라든지 이 속에서도 관계제가 충분히 생성이 되겠죠. 정기 모임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만나고 공유된 경험을 형성하는 장인 거고, 그다음에 공동학습을 통해서 공동의 언어와 상호 이해를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충분히 관계제가 생성될 수 있는 장이고, 또 참여적인 운영, 공동 결정과 역할로, 역할 참여로 이제 주체성과 공동 책임을 강화하는 거. 근데 또 타임뱅크도 마찬가지로 생성되는 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필요와 능력을 일상적으로 연결하고 상호 기여를 기록 인정 순환하면서. 근데 이제 이 타임뱅크만의 차별적인 특성을 좀 생각을 해보면 구체적인 누구나 자기의 필요와 능력을 연결하고 역할을 교차시키며 무엇보다도 일상적으로 상호 기여를 기록 인정 순환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가설 두 번째는 타임뱅크는 그래서 사회 연대 경제의 관계적 잠재성을 일상적 상호 기여와 호의 순환으로 확장하는 하나의 관계적 인프라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야기한 것을 전체 연결해서 구조화를 해보면 사회 연대 경제는 연대 경제 운영 원리인 민주성, 참여, 상호성 연대라는 게 관계제 생성에 유리한 사회적, 제도적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 원리를 구체화하는 실천으로 다양한 제도와 실천을 갖고 있죠. 정기 모임이라든지 총회라든지 공동학습이라든지 참여적 운영이라든지 공동 실천이라든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관계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그래서 반복적 만남, 상호이해, 공동 결정, 공동의 경험과 실천. 이걸 통해서 관계제가 형성될 가능성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타임뱅크 또한 필요와 능력을 연결하고, 어, 상호 기여, 역할 교차, 기록 인정 순환을 통해서 일상적 호혜로, 이 관계를 확장을 하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도움의 주고받음과 반복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관계제의 생성 가능성을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임뱅크는 이제 뭐 제가 주장하는 것은 관계제를 만드는 유일한 장치라는 게 아니라 사회 연대 경제의 관계적 잠재성을 일상적 상호 기여와 호의 순환으로 확장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 사회 연대 경제의 성과 또한 관계까지 확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우리 성과를 이야기할 때는 매출과 고용 중심이었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매출과 고용은 얼마나 늘었는가도 모를 수 있지만은 동시에 참여와 연결은 얼마나 넓어졌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업을 했는가와 함께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관계를 맺었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제공했는가와 함께 신뢰, 상호 인정, 그 관계 속에서, 그 과정에서 이 신뢰, 상호 인정, 소속감, 연대와 같은 이런 관계제가 얼마나 생성이 되었는지 또 함께 성과로 물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이제 성과의 대체가 아니라 성과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사회 연대 경제는 상품과 서비스, 일자리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관계제가 생성될 수 있다. 그래서 따라서 사회 연대 경제는 관계제가 생성될 수 있는 관계적 조건을 의식적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 근데 타임뱅크는 사회 연대 경제의 관계적 생성 가능성을 일상적으로 상호 기여와 인정으로 확장하는 하나의 관계적 인프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의 이제 주장인 거죠. 네. 이현주 박사님 어떠세요? 지금 현재 이제 광진 타임뱅크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앞부분에서 이제 좀 이론적인 것들 쭉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한 몇 개월 짧은 기간이지만, 또 현장에서 이제 실천가로서 했던 경험도 아마 이론만큼이나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시간을,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이제 설명 어디까지 공개를 해드려야 되는 건지 왜냐면 이제 저희가 4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즉 광진 타임뱅크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준비 자체는 작년
작년부터 이제 광진의 타임뱅크를 운영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했었어요. 왜냐하면 타임뱅크를 접하게 되면서 너무 이게 좋은, 특히나 요즘 이 고립의 문제도 크고, 고립이 단순하게 그냥 고립이 아니라 그게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아까 말했던 뭐 행복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불평등하게 또 이, 다가오게 되면서 그 관계를 만드는, 관계를 촉진하는 타임뱅크가 너무 매력적이었고, 그다음에 에드카칸 박사님의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되게 깊이 있는 철학과 그 이론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게 사회 연대 경제나 이런 좀 대양 경제하고도 아니 뭔가 연결 지점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뭐 현설아 대표님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현설아 대표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광진에서 그걸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사회투자지원재단에서 사회적 경제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페다고지에 그 광진의 타임뱅크를 만들겠다라는 과제를 들고 이제 페다고지를 1년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사회에 타임뱅크에 대한 좀 공감대를 이제 형성하려는 노력을 했었죠. 그러면서 타임뱅크를 같이 이제 하고자 하는 동지 3명을 만났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7월에 광진 주민연대 아래 이제 둥지를 틀어서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대표님이 바로 하기보다는 그 타임뱅크 그 에드가칸 박사님의 책을 팀이 같이 읽어보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좀 읽어보고 사례도 또 공부를 해보고 이렇게 조언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6개월 정도를 해서 저희가 작년 4월에 아니 작년이랬다 올해 4월에 이제 타임뱅크를 시작을 했는데 저희 이제 광지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타임뱅크가 원래 성공 조건이 딱 그 대표적으로 두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임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근하는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 두 개가 다 없어요. 근데 이 두 개를 마련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그게 될 때까지 기다리면은 언제 될지도 모르거든요. 특히나 구청이 시민사회에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거버넌스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자치구 중에 대표적인 자치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일단 없으니까 없는 대로 그러면은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을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좀 장점을 더 찾아보자라고 이제 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뭐냐면 이제 광진 시민사회가 달하고는 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그런 좀 호혜 문화, 네, 좀 협력의 문화가 좀 전통이 있어요. 예, 광진 주민연대부터 시작해 유민연대,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서 예, 그렇게 이제 그 문화를 형성해서 그런 것들이 지역에 확산돼서 예를 들어 뭐 광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복지 네트워크도 있고 이러는데 어찌됐든 이제 그런 문화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연대 내에서도 최근에 다양한 소모임들을 지원을 한다라고 해서 소모임들이 좀 생겼고 또 광산에 또 회원사 간에 이제 광산에서 워낙 그 결사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강한 그런 연대와 협력 관계망들이 있고 이래서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 그러면 시작을 하자. 그리고 일단 우리가 다 모르는 관계가, 뭐, 전혀 모르는 얼굴들은 아니니까, 일단은 그러면은 단톡방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그러면 교환 활동을 시작을 하자. 그래서 단톡방을 열어서 거기서 교환 활동을 시작을 해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뭐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한 5개월 정도? 5개월 차 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곳에서는 단톡방이 매우 중요한 사랑방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공간, 커뮤니티 공간의 역할을 단톡방이 해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특히나 단톡방에서 모든 그 교환 과정이 다 투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무슨 질문이 오면 제가 이제 거기 다 답을 해주고 뭔가 결정을 할 거면 의사를 뭐 물어보고
그다음에 달달이 이제 시간 교환 활동이 일어났던 그 활동을 한 달 걸 정리를 해서 달 그걸 리스트를 올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도 이제 그게 또 이제 어떤 역할을 되냐면 그 단톡방에서 어 투명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처음에는 이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시간 교환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뭘 교환을 해야 되는지 대부분 다 첫 번째로 말하는 게 저는 줄 게 없어요. 그다음에 저는 별로 받고 싶은 게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뭘 교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단톡방에서 그런 시간 교환을 일일이 다 올리고 투명하게 하다 보니 그게 학습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 저런 걸 교환할 수도 있구나. 이러면서 그 교환을, 그러니까 그 학습 효과가 있으면서 사람들이 좀 시간이 가면서 참여를 하지 않았던 분들도 이제 그걸 보고 시간 교환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거하고 좀 다른 또 특징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광진이, 어, 생활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광산넷이라든지 주민연대가 또 위탁하고,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 또 조직들도 있고 이러거든요, 시설들도. 그러니까 뭐냐면, 생활의 공간이, 주거 공간도 있긴 하지만, 일터의 공간이에요, 사람들한테. 회원들의, 이 광진이. 그래서 그 교환되는 게 그냥 그 업무의 연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회의 끝나서 차를 같이 타고 가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업무에 뭐 필요한 뭐 공모 사업, 뭐 프로그램 뭐 활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한다든지, 이런 그 일의 연장, 업무의 연장의 그런 활동들이 교환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주민연대나 또 광산넷이 또 그렇게 결사가 잘 됐던 모든 곳들을 보면은 항상 헌신하는 소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헌신하는 그 소수가 모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헌신하는 소수가 번아웃돼서 조용히 사라진다든지, 그다음에 더 이상 이 활동가들이 확장이 안 된다든지, 이런 이제 고충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기여도, 그러니까 기여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타임뱅크, 저희는 타임뱅크, 광기 타임뱅크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 다 일일이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이전에 해왔던 것들이 보이지 않았다면 그런 것들을 타임뱅크로 시간 교환으로 올리면서 그런 활동들이, 그런 기여가 가시화되면서 공적으로 인정되고 보상되는, 네, 이런 특징을 저희가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공동체 활동들도 시간 교환으로 좀 들어와요. 5월 달에는 저희가 이제 광주 주민연대가 매년 하는 환경 나눔 장터라는 게 있는데, 회원들이 다 같이 하는, 그걸, 그것을 이번에 이제 타임뱅크도 같이 결합해가지고, 시간화폐로도 살 수 있는, 그걸 저희가 시도를 했고, 그 다음에 그 환경 나눔 장터에서 수익금을 이제 타임뱅크 활성화를 위한 그 기금으로 저희한테 전달을 해주셨거든요. 비록 얼마 된 액수는 작지만, 네, 그렇게 다 힘을 모아주시고, 그걸 이제, 그러면서 그때 자원봉사로 회원들이 약 20명가량이 자원봉사로 활동을 하셔서, 그 자원봉사를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시간화표로 다 드렸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또 최근에는 광진주민연대 안에 이제 환경위원회가 있는데, 환경위원회가 이제 지역 축제가 너무 일회용 용품을 많이 쓰고 있어서 그런 것을 이제 감시하는 모니터링 단을 이제 모집을 하는데, 이걸 시간화폐로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그걸 올리셔가지고 네, 단톡방에 올리셔서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활동의 영역들이 좀 확장되는 그런 느낌? 그리고 또 5개월 정도 하면서 느꼈던 것도 뭐냐면,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관계에서는 물건이 올라와도요, 그걸 손을 안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환 이전에 관계가 먼저 된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4개월 정도 하면서 그걸 깨달으면서, 어, 그냥
무작정 뭔가 관계를 촉진하는 기획을 하기보다는 그런 관계를 먼저 더 만들고 활성화해주고, 그다음에 이미 그 있는 관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모임 같은 거, 활성화된 소모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단톡방에서도 가장 많은 교환이 일어나는 게 잉크 드림이라는 소모임이에요. 그 소모임 내에서 그게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소모임 내에서 또 그 소모임 내에서 활발하다 보니 소모임과 다른 소모임에서도 교환이 일어나는데, 어찌됐든 그 잉크 드림이라는 소모임이 매우 핵심적인 이제 그 참여자들인데, 다른 소모임도 있는데 왜 그럼 잉크 드림만 이렇게 활성화됐을까? 시간 교환을 활발하게 할까라고 봤을 때, 이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을 만나요. 근데 이제 다른 소모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자주 만나서 형성이 되고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는 것이 시간 교환을 활동을 할 때 매우 중요하구나. 이건 이제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할 때 워크숍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손소라 대표님이 그 주셨던 그 영국의 사이먼 대표님이셨죠. 그 타임뱅크 팁 네 가지. 그 중에가 이제 우리 동네의 DNA를 이해하라. 그다음에 에너지가 어디로 집중되는지를 파악하라. 그다음에 소규모로 시작하라. 마지막이 사람을 신뢰하라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저희가 질문을 던졌어요. 워크숍 때. 그럼 신뢰한다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안정감이더라고요. 나의 부끄러움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안정감. 예. 그래서 아, 시간 교환이 내가 남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먼저겠구나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좀 이번에 향후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잉크 드림 같은 그런 거점을 이제 지역에 거점들을 그러니까 이 거점은 소모임, 거기는 공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그냥 소모임이거든요. 카페에서 매주 만나서 하는 소모임인데, 그런 것처럼 어떤 것은 이제 공간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도 한 곳도 있고요. 지금 우리 타임뱅크 회원들이 모여 있는 곳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뭔가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음, 거기 좀 집중을 해서 또 그곳이 하나 잉크드림처럼 그런 관계들 형성이 돼서, 예, 안정감도 갖고 신뢰가 만들어져서 그런 교환 활동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하면 되겠다. 약간 이제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죠. 예. 감사합니다. 비록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올 4월부터 지금까지 근데 아마 그 안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은 몇 년을 두고도 나왔을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른 현장들도 보고 있고 하지만 타임뱅크마다 현장마다 다 특성이 있고 또 모양이 같은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광진 타임뱅크의 가장 큰 특성은 사회연대 경제 조직이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고, 거기에서의 활동이 굉장히 유의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들의 이제 대표적인 뭐 인사이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느꼈지만 사실 타임뱅크를 하면서 업무적인 어떤 도움들, 학습에 대한 효과들,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무시 못할 어떤 그런 성과였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보면 사실 이게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아까 우리 박승진 대표님께서 물으셨던 기업의 어떤 그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타임뱅커가 이제 직원들의 어떤 학습 능력을 키워주고 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바로 직결되는 부분도 아닌가 생각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짧은 기간 안에 어떤 인사이트들이 단순하게 뭐 하나의 개별 사례로서가 아니라 사회 연대 경제 안에서 이제 타임뱅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